중국이 관세와 전통적인 비관세 장벽이 아닌 언론 통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4번에 걸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성은입니다. 정치외교학하면 선거나 정당을 연구하는 비교정치 분야, 혹은 국가 간의 전쟁과 평화를 연구하는 국제안보 분야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외교학 중에서도 국가 간의 국제무역과 같은 경제관계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국제정치 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 연구의 키워드는 중국, 뉴스미디어, 자동차 리콜,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수입품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폐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WTO에 가입하면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수량 규제나 기술 장벽과 같은 비관세 장벽 역시 낮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인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중국이 관세와 전통적인 비관세 장벽이 아닌 언론 통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으로서 전통적인 보호무역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WTO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무역 분쟁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 자국 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외국 기업에게는 불리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 경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는 중국의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 120개가 넘는 그런 언론의 자동차 리콜에 대해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분석을 했고, 분석 결과 중국의 중앙 및 지방의 관영 언론은 자국 자동차 기업의 리콜보다 외국 기업의 리콜에 대해 보도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 리콜 이외에 자동차와 관련된 보도를 모두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외국의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중국의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것 역시 찾아냈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는 이에 대응해 미국산 견과류, 과일, 와인을 포함한 128개의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미국이 또 보복 관세를, 이에 대해 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총 4번에 걸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때 제가 국제정치 경제 연구자로서 가졌던 질문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은 미국의 어떤 산업을 타겟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을까? 그리고 둘째는 보복 관세로 피해를 입은 미국 유권자는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중국은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 내의 경합지역, 그리고 경합지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산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보복 관세의 경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천 개의 품목 중 약 120개의 품목을 선별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때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에 타격을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품목을 선별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늘 선거에서 70%, 80% 이상을 득표해서 승리하는 지역구는 아무리 보복 관세로 타겟을 한다고 해도 선거의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에 경합 지역을 타겟해서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관세로 타겟된 산업이 더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중간선거에서 그 이전 트렌드에 비해 공화당에 대한 득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고, 또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에 책임을 묻고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중간선거 캠페인에서 이러한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 역시 발견했습니다.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 무역 교류 역시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연구는 국제정치학에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무력 충돌이 있을 때는 무역 교류가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국가 간에는 무력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역 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WTO에서도 예외로 허용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위생이나 식품 안전과 관련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정말 식품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예외 규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에도 통관 거부를 하나의 외교적 전략, 그리고 강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악화되었을 때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바나나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는데요. 이때 중국은 필리핀과의 정치적 분쟁은 언급하지 않았고, 필리핀산 바나나에 해충이 발견되어서 검역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때 역시 대만에서 수입한 파인애플에서 유해 생물이 나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국과의 사드 분쟁이 있었을 때에는 한국산 화장품이 통관 거부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는데요. 이 역시 사드 분쟁을 이유로 대기보다는 화장품 성분이나 라벨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대면서 통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몇몇 특정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통관 거부를 한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품목이 있었는지,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15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이러한 통관 금지를 사용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관 금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같은 다른 기술적 사유를 댄다는 것 역시 밝혀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 간의 무역 양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해온 반면,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새로운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